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최영진 연구원입니다. 최근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온라인은 유튜브로,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요청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입 시 받으셨던 설문조사지는 나가실 때 꼭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주차를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표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이 단상을 벗어나지 않고 발표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빌리티 산업 기술 동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님께서 자동차 부품업체 탄소 중립 대응 전략에 대해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서는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환경부랑 같이 작업을 했지만 더구나 NDC가 28%에서 40%로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30년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기존의 385만 대에서 45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2030년에 신차,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판매의 약 40% 정도를 전기차, 그러니까 그거 전기차라고 얘기하면은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그다음에 수소 전기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2030년에 정부에서도 450만 대 보급에서 수소차 보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십만 대 수준,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들은 안 나왔지만 제가 봐서는 한 20만 대 정도 맥시멈. 그렇다면은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차.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잘 안 만듭니다. 수출용으로만 만들고 일부 내수용은 거의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배터리 전기차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는 여기 나타났듯이 배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부품업체들 또 일각에서는 부품 수가 줄고 공정 수가 주니까 일단 구조조정도 필요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수출 물량하고 올해 지금 보급이 한 20만 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진국의 지금 이렇게 비중을 놓고 보면은 약간의 그걸 섣불리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도 말씀드리면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최대 미국이 전기차 수출국입니다. 완전히 지금 경쟁 구도가 바뀐 거예요. 미국은 과거에 물론 지금도 전체 내연기관까지 포함하면은 수입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전기차 분야에서만은 순수출국이 됐죠. 그건 다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붕괴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추격을 빨리 받고 있지만 간과했던 미국 쪽의 부품 산업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유럽 업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업체들이 아마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단락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성 중립과 미래차 전환 현황, 그리고 미래차 수급 전망하고 국내 업체 성과 분석. 최근에 이제 성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사업 재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다 아십니다. 독일에서 이거는 소위 메이드 케이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케이스를 갖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걸 통합시켜 보시면 제가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는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해놨더니 메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은 케이스하고 그동안에 메카에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빠져 있죠. 우리나라 자꾸 그걸 자동화, 오토메이션으로 착각을 하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오토메이션은 일부입니다. 일부. 상당한 전 프로세스에 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도 굉장히 데이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이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도시화입니다. 제일 밑에 써놓은 어바나이제이션 문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니까 이런 탄소 중립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차량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뒤로 약간 빠졌죠. 대신 이제 서비스 쪽, 전반적인 이 모빌리티 서비스 쪽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저성장세는 이제 당분간 지속됩니다. 대신에 그 얼마 전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저성장 저수익으로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가 2030년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12 내지 1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도 한 8% 정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높게 지금 12 내지 14%. 그러니까 대부분이 7% 이상을 보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인가 그 수치를 아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2020년에 외강 기업들입니다. 외부 감사 기업들은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 약 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평균 영업이익률이 3.3% 나왔습니다. 3.3%라면 8%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지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나눠보면은 중소기업들은 0.5%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2020년 전체 부품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5%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화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인식과 뭐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투명성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의 문제, 뭐 이런 데이터의 공유 문제나 그다음에 결과 순환 경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탄소 중립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얼마 전에 열린 글래스고우에서 이제 2040년에 가급적인 완성차 업체들한테 탈탄소화를 하라. 그러니까 10년 당겨서 좀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요청으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졌죠. 2040년까지 완전히 전동화를 하겠다는 그룹, 그 다음에 못하겠다는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준비가 됐느냐, 또 무리수를 두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내연기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게 2014년에 저탄소 협력금이라고 이제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이 우리나라의 그 내연기관에서의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내연기관은 그러니까 1년에 평균 2.5%를 낮추라. CO2 배출이죠. 그것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내연기관 쪽에 그래서 어떻게 그때 타협을 받냐면 2% 정도. 2% 정도 낮추는 걸로 일단은 타협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오히려 2%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낮아진 게 아니라. 왜? SUV가 너무 많이 판매하고. 지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는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CO2 배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 중량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팔리는 자동차가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소나타라고 그러면 지금 그랜저급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량이 늘어나고 이래서 탄소 배출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도 다들 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 동력, 특히 배터리 전기차를 보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는 금융위기죠. 그러니까 2007년, 8년 요때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는 패러다임이 이제 가속화됐다. 특히 이제 미국의 GM이 파산하면서 회생 조건으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다 그 당시에 약 우리 돈으로 60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60조 원을 쏟아부어서 결국 14년에 결산해 보니까 10조 원을 못 건졌습니다. 대신 10조 원을 못 건진 데서 GM을 살려냈죠. 그게 이제는 지금의 GM이 뭡니까? 세계 거의 1위에 1, 2위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동력 자동차는 오늘 올해 100만 대 판매가 예상되는 테슬라가 1위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미국의 1, 2, 3위가 있습니다. 웨이모, 그다음 크루즈, 포드입니다. 미국이 거의 지금 미래차를 일단은 석권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럼 그것이 부품업체들의 결과적으로 기여 아닙니까? 그 부품업체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의 뭐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는 한 4,500개죠. 그 정도 규모는 5,700개 정도 있어요.
5,700개 중에서 미래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거의 1,5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저희가 몇 년 전에 조사할 때 1,20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부품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력이 먼저 얼마 정도냐?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의 미래차 인력은 계속 늘어나서 미래차라는 미국도 딱 친환경차로 일단 구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그다음에 수소 전기입니다. 수소는 얼마 안 되죠, 미국. 그 네 분야의 인력이 2020년 현재 27만 명이 넘어갔어요. 27만 명이 지금 넘어간 걸로 나옵니다. 26만 4천 명인데 26만 4천. 거의 27만 명이죠. 우리는 얼마냐? 우리 정부에서 볼 때 한 4만 명 된다. 그럼 결국에 사람 싸움이죠. 왜? 사람이 기술 개발하는 거고 또 사람이 조립하는 거고 생산하는 거니까요. 그럼 규모를 우리랑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약 1,000만 대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좀 줄었지 일단 400만 대 생산한다고 보고. 그럼 2.5배 차이인데 인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데 왜 이런 인력 구조가 같으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201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미국 전체가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2011년에 미국 정부가 산하경관이 협력해서 도입한 게 제조업 주간입니다. 미국은 매년 10월 달에 일주일 동안 제조업 주간을 열어요. 거기에 당연히 자동차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제조업의 중요성, 현장 실습, 현장 견학, 이걸 다 시킵니다. 그게 벌써 10년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1월 달,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이달입니다. 며칠 전에 열렸죠. 또 일주일 동안에 도제 주간이라는 걸 합니다. 어프렌티스쉽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전문가들이 자기 그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학습을 시키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게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인력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는 스템이라는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 네 가지의 분야를 딱 잡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그 많은 인력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부품업체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미래차에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부족한 게 이번에 자기네들이 점검한 게 뭡니까? 배터리하고 반도체죠.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그동안에 국내 생산을 잘 못하니까 이번에 하다못해 삼성전자 불러들이고 또 CATL 불러들여갖고 배터리 공장 짓고 반도체 공장 짓라.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당연히 바뀌는 거고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거죠. 앞으로 배터리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거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근데 결국 배터리하고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포함하면 뭡니까? 그게 전기 전자부품 아닙니까? 전장부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장부품 실력이 어느 정도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뭐 정부 발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2020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장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4,500개 중에서 만약에 4,500개 기준이라고 그러면 200개 남짓. 뭐 10,000개라고 하더라도 500개 남짓. 그럼 미국하고 비교해 볼 적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거의 지금 20%를 그런 전장부품 쪽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금의 환경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지금 385만 대를 450만 대로 좀 바꿨고요. 자, 그리고 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했지만 그리고 GVC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얘기는 12년 이후에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역 간에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프타라고 그래 북미에서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뭉쳤고 또 유럽은 통합된 이후에 이제 동구권이나 그다음에 마그레브라고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제 많이 그 공장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은 협력 체제가 아니죠. 경쟁 체제. 이제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뭐 일본 쪽에서도 오파가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중국에 올인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올해 뭐 현대차 잘해야 한 50만 대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270만 대 생산 능력을 지금 200만 대로 줄여놨지만 200만 대 생산 능력 갖고 50만 대 남짓 생산 판매한다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가동률이 그렇다면은 30%도 안 돼요. 그럼 같이 동반 진출한 부품업체들은 상당수가 적자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올 초에 작년이죠. 와이어 하네스 사태가 그래서 발생한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한 것들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것이 더 원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싸다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뭐 설문조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면담조사도 다 했는데 그 중간에 미래차 공급망에 대해서 뭐 업체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없다. 돈은 있습니다. 일부 뭐 1차 협력 업체들, 외관 기업들은 돈은 있어요. 그런데 별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안 그렇죠. 사람하고 기술이 없고 어느 분야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차도 4개 분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커넥티드 카를 해야 되냐. 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느 수준, 뭐 물론 기초죠. 커넥티드 카를 거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연기관은 또 계속 어떻게 효율화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해도 7, 8분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을 갖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인력 문제는 당연합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의 인력 기껏 뽑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옮겨가고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최근에 저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준다는 기업의 분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회사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오지요. 근데 우리는 외국으로 나갑니다. 자기네 나라로 왔다, 자기네 기업으로 왔다가 지금 외국이 워낙 많이 돈을 주니까 외국으로 가고 있다,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이 기술 인력의 유출 현상도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 이미 신사업으로 UAM도 하겠다, 로봇도 하겠다, 공유경제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더 이제 분야가 늘어난 거죠. 그런 쪽으로 그럼 어디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설정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견이 많아요. 너무 이견이 많습니다. 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발표대로 기존 자동차 사업은 50%에 머물고 UAM이 30%, 로봇이 20%. 언뜻 생각하면 그럼 자동차 사업은 축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UAM이나 로봇도 자동차 기술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자동차 기술의 모태가 항공산업 기술이니까, 항공기술들. 그리고 로봇 기술도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를 못하면 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경쟁 환경을 보면은 여기 나왔듯이 이제 공급 과잉은 아닐지라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 효과 속에 이제 수출 환경이 또 악화될 거다. 지금 우리 내수 시장 올해 지금 또 많이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올해 전체 생산도 작년보다 조금 높아질. 잘해야 작년 351만 대에서 약간 높아질 것 같아요. 기대치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수출 환경은 다시 아시다시피 다들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들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수출 환경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2, 3년 동안은 상당히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가 좀 깨졌습니다. 세계 경제독자 판매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가장 피크였던 때가 2017년입니다. 이때 이제 9,51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7,460만 대로 작년에 이제 빠졌다가 올해 이제 소폭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제독자는 이건 대형 트럭이 빠져 있는 겁니다. 대형 트럭들은 빠져 있는 통계지만 약간 승진하다가 2024년에 결국 2017년 수요를 추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내연기관의 판매 증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내연기관은 2017년이 피크예요. 이 당시에 한 1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좀 넘게 팔렸지만 하여간 거의 9,300만 대 정도가 내연기관이었다 하면은 이제 9,300만 대 시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2024년에 전기차 판매를 약 1,000만 대 정도로 봅니다. 그럼 저기서 볼 때 1,000만 대 빼면 8,970만 대죠. 그러니까 9,300만 대 시대는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추이인데 여기 지금 표가 없어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우리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이 피크입니다. 그때 466만 대 생산했고 작년에 351만 대까지 110만 대 정도가 확 줄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400만 대 수준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세계 자동차 생산이 물론 판매 기준으로 볼 때 줄은 게 언제냐면 또 18년입니다. 2018년. 근데 우리는 그보다 2년 앞서서 16년부터 아주 급감해요. 완만하게 감소를 하다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올해까지 하면 이제 한 5년째.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10년 동안 성장 둔화기에 이미 진입해 있는 겁니다.
상당수가 성장 둔화기에 이제 진입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뭐 18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대부분에 계신 뭐 부품업체들, 중소업체들은 솔직히 정부 지원하고 금융권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참 버티고 있는 걸로 저희도 봅니다. 최근에 금융권도 만나봤는데 몇 차례 금융권이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뭔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들이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못하지 않나, 이런 또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 수요는 560에서 한 600만 대, 작년에 324만 대였습니다. 거의 1.8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당수 빠르게 지금 증가합니다. 중국이 뭐 300만 대, 나머지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뭐 10만 대 정도 이렇게 생산 판매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입차가 한 2만 대, 한 2만 5천 대 정도 차지할 걸로 보고, 국산이 한 7만 5천 대 정도 차지할 걸로 봅니다. 전기차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업체별 내수 판매 비중도 이게 다 100%로 보면 이건 뭐냐면 결국 외국계 3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한국제임이나 쌍용 계속 만나보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마 내연기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 전기차 시장이 작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해서 수출하겠다 하는 목표들이 많아요. 그렇지 이거를 빠르게 전기차로는 못한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몇만 대 만들어 갖고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적자 상황에서 전기차를 또 만들어 또 적자를 그럴 자기네들이 리스크는 걸지 않겠다. 물론 최근에 뭐 인수 과정에서 쌍용차를 전기차 업체로 다 전환을 시켰다 하는데, 저희들도 업체들 만나보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는 좀 그래요. 왜냐? 공급망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이 아니죠. 현대차, 기아차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이지, 나머지 외국계 3사는 공급망에 전기차 부품을 만들 수 없는 업체가 아주 소수입니다. 그때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뭐 당연히 다 현대기아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표를 추세를 보시면은 계속 늘어났죠. 2014년, 15년이 피크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다음부터는 감소되죠. 올해 21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게 뭐 나아질 걸로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현대기아차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렇게 지금 몇 년째 국내 생산이 좀 부진하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왜 부품 수출이 늘어나느냐? 21년 통계를 보면 요즘 해외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우리 부품 수출의 75% 정도 항상 얘기하지만 현지 공장 조립용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 활동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품 수출도 늘어난다. 우리가 자력으로 제3 기업한테 수출하는 분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동력차 판매 현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이 표를 보시면은 OECD하고 BOECD 이렇게 나눠보면은 BOECD 국가에서는 아직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못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판매는 중국과 선진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OECD 국가들, 그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내연기관 판매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이 BOECD 국가에서 팔리는 내연기관을 누가 만들 거냐고. 우리가 과연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GM하고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만 GM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중국과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나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원가를 그렇게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쪽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하려면 상당한 원가, 생산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2024년은 말씀드렸는데 2030년 전망입니다.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030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1억 대를 넘어갈 걸로 봅니다. 아직 공유경제가 그때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억 대를 넘어가는데 한 1억 500만 대 정도 봅니다. 전기차 판매가 과연 몇 대를 차지할 거냐? 최소한 2,500만 대로 봅니다. 2,500만 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000만 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한 3,500에서 4,000만 대는 친환경차고 내연기관차가 나머지 한 6,000만 대 정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3,500에서 4,000만 대는 중국하고 선진국 시장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발표를 했죠. 자기네들은 40% 정도가 배터리 전기차일 거다. 2030년에. EU도 그 정도 봅니다. 40%죠. 그리고 미국은 그거보다 좀 낮게 봅니다. 한 30% 정도 본다고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2,500만 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500만 대는 전기차 쪽, 배터리,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 전기 이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쪽이 약 1,000만 대 이상을 또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연기관 시장은 상당히 아까와 같이 현재 회복이 되더라도 약 뭐 8천만 대를 좀 넘어가겠지만 6천만 대 시장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뭐 내연기관 시대가 계속 지속될 거다 하는데 이러다가 솔직히 저가 보기엔 부품업체 우리로부터 아래로부터 위기가 옵니다. 우리 공급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거기에는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이게 시간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5년에서 7년 걸려요. 5년에 7년 걸려 벌써 내년이 2022년입니다. 그럼 빠른 업체들은 한 2027년, 늦은 업체들 2029년 가면은 아까 같이 2030년은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탄소 중립 문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점을 좀 고르자는 거지. 이걸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 업체, 기업이나 국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 최근에 뭐 유럽 시장 점유율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솔직히 어제도 제가 뭐 이 노동계에 계신 분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근로자들이 굉장히 용감하시다고. 미국하고 유럽은 근로자가 출근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 목숨이 위험할까봐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 뭐 벌어야 되니까 다들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뭐 예전부터 우리 운칠기삼이라고 자동차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더 정상화가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신 하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희소식이라고 할까는 뭐 국내 업체 항상 뭐 목표가 일본 업체 특히 도요타를 추월하는 건데 전기차 판매에서는 이미 도요타를 앞서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그리고 자율차 경쟁력에서도 그 일본 업체들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 있다는 거죠. 아직은 시작인데 이게 처음이죠, 처음. 우리 내연기관 갖고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무적인데 부품 단을 내려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일본 도요타나 이런 쪽에 전기차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만 부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완성차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부품 단을 내려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듯이 우리 전기차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제가 쓴 제목입니다. 그때도 전진하는 전기차죠, 후진하는 자율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중소 벤처업체들 자율차 관련해서 많이 지금 투자들을 하고 들어와 있죠. 근데 최근에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왜? 물론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그러지만 와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은 몇 명이 모여서 했지만 이걸 예를 들어 양산을 하거나 이러려면은 사람이 절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예 부품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신 분들도 있고 커넥티드카까지만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자율차 이쪽은 뭐 지금도 약간 멀어지고 있다. 왜? 세 가지가 문제라는 거죠. 첫째가 법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게 인간 목숨하고 달려있기 때문에 법제도 없이는 막 달릴 수 없습니다. 미국도 12년부터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 다닌다. 두 번째가 법제도도 없죠. 소비자들이 아직 자율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수용력이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술력.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0 정도가 개발이 됐다. 앞으로 10을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10을 극복하는 게 지금까지 90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볼 때 뭐 레벨 4까지만 가고 운전자가 완전히 운전석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차 경쟁력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구매 보조금 추이도 여기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 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느냐, 전기차가.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구매 보조금을 높였습니다. 유럽 쪽은. 우리는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낮추고 있고 유럽은 오히려 높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역시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지금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여기 나왔듯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미 뭐 국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하이브리드가 아주 대세다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판매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뭐 세 가지입니다. 항상 EV, PHEV, FCEV로 봐야 되는데 이미 역전이 작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PHEV만 놓고 보더라도 역전이 됩니다. 이미 됐어요, 올해 들어. 그러니까 BEV 시대로 간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선택은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공급자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보기엔 잘못된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내연기관은 이제 뭐 알겠는데 그럼 전기차 쪽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느냐? 세계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갖고 이것이 이제는 뭐 하이브리드 쪽 얘기도 아까 같이 2030년만 돼도 곧 아마 이미 뭐 뒤집어졌고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나라는 일본 아닙니까? 일본 업체들 빼놓고는 미국도 거의 안 만들 거고 유럽은 뭐 거의 안 만들 거고 만들면 디젤 하이브리드 좀 만들려고 하는데 디젤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뭐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수소차도 최근에 뭐 이제 그 수치들이 약간 수정이 됐지만 2030년에 약 105만 대에서 150만 대 사이가. 그러면 이제 아까 친환경 자동차가 한 3천만 대 정도 팔린다고 보면은 그 중에서 한 하이브리드 빼고입니다. 하이브리드 빼고 전기 동력이 한 3천만 대 팔린다면 한 2,850만 대 정도는 BEV하고 PHEV고 FCEV는 105에서 105만 대. 그리고 뭐 이 금액 정도가 잘 안 나오는데 최근 어느 기관에서 뭐 한번 시장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2042년에 1,600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6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약 한 200조에 가까운 돈이죠.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가 완성차 업체 규모가 2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체 자동차 이때 시장이 어느 정도로 보느냐? 3,000조 원 정도 보시면 돼요. 200조,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200조 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제가 뭐 브룸버그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넣어놓긴 넣어놨지만 그렇게 크게 비중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뭐 어차피 전기차의 보완적인 기능을 지금은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를 먼 미래에는 대체해 나갈 게 때문에 기술 개발을 지금 쭉 꾸준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과 분석 아까 지금 쭉 얘기하는 얘기들은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반도체 분야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지금 왜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느냐. 물론 전망을 잘못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는 급감할 거고 뭐 전자 쪽의 수요를 너무 나이브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전자 쪽의 수요는 반도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전자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자동차 쪽도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안 줄었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연기관에 반도체 지금 한 3개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차로 가면 10개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한 대 팔리면 과거에 내연기관 3대 팔린 거나 수요가 걷다는 거죠. 아까 같이 또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지금 빨리 간다. 그럼 올해 뭐 600만 대가 팔렸다. 그럼 내연기관으로 보면 1,800만 대 수요가 전기차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23년까지는 조금씩 차질을 빚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23년까지는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날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걸로 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같이 전기차 자율차로 가다 보면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인 투자가 이제 돼야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계속 뭐 전기차 시장 전망 쪽은 쭉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 쪽도 가격 요새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물 가격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한테는 뭐냐? 우리가 배터리 광물 다 수입해다 써야 되는데 배터리 업체도 국내 투자 안 하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아니면 광물에 재고가 있는 국가가 생산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국 내로 들어와서 생산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는 좀 부진하다고 보지만 다시 또 이제 양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에너지부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뭐 수출을 하거나 내연기관을 하려도 이렇게 다들 규제를 해요. 노르웨이 2025년부터 시작하고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 판매 전부 다 금지하는 국가 수가 뭐 여기 보시더라도 수십 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것뿐이 아니라 뭐 주요 도심지에는 내연기관 차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친환경 차 쪽으로 구매를 하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은 쭉 넘어가. 중국도 여기 지금 표는 안 나왔지만 아직까지 뭐 수소차는 많지 않지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을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아직은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2035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의 반은 NEV. 그러니까 NEV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PHEV입니다.
FCEV 뭐 들어가죠. 그게 NEV. 하이브리드는 따로 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로비를 해서 35년에 반반 이렇게 전체 판매에서 반은 하이브리드 반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다시 전망한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에는 40%를 NEV로 차지하겠다 하고 하이브리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하이브리드 지금 목표가 또 수정이 되지 않을까. 중국은 굉장히 자주 수정을 합니다. 그렇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 수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들이 다 지워졌는데 센서 쪽이죠. 시장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동차 시장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통 한 2조 달러 이상을 보는데 이게 3조, 4조 달러로 가고 제일 많이 보는데 한 7조 달러까지 보는데 뭐냐면 서비스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물론 서비스는 정비 이런 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로 새로운 뭐 네트워크 관리나 앱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빨리 갈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칩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자동차 수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합니다. 자, 우리 해외 생산이 줄면 무조건 줍니다. 똑같이 줄어요. 이렇게 볼 적에 우리는 이제 자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러한 준비들을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또 해외 시장도 부품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가 많이 지금 잘못돼 있죠. 분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같이 연구하는 친구가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본 건데 보시면은 수출도 과소평가돼 있지만 수입이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어요. 아까 같이 소재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그 자동차 부품 수입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상용차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는데 상용차 핵심 부품 50% 수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화가 상당히 안 돼 있죠. 아직은 뭐 물량이 적기 때문에 국산화하는데 이제 부담이 돼서 그렇지만 아까 같이 이 상용차 시장 계속 커집니다. 뭐 자율주행으로 가면 셔틀 아닙니까? 셔틀은 10인용 이상이 때문에 대부분 상용차로 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장들이 창출이 될 거죠. 그래서 뭐 성과 분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성과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업 재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같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는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시대가 지배하는 뭐 수소차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노르웨이 뭐 전체적으로 정책들은 발표하고 있지만 상당히 당분간은 이 배터리 전기차가 갈 거고 결국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수소차하고는 굉장히 물론 전기차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근데 다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소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스택 비용도 계속 낮추려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뭐 인력 양성 문제는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런 수소 관련해 갖고 연합체들이 뭐 우리도 수소 얼라이언스를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기업 중심이고 이게 중소기업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계획을 지금 여기 쭉 말씀을 드렸고 광물 문제,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문제는 계속 이제 커진다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AI 얘기하지만 이 AI 경쟁력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세돌 없었으면 AI가 뭐냐고. 지금 퍼지고 있는 조류 독감이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AI를 할 거고 제일 큰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인력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 문제. 이제는 뭐 매출액 대비 투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양의 투자를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거의 우리 R&D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부품업체 R&D가 3조 2천억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보쉬가 아시다시피 11조가 넘죠. 우리나라 부품업체 전체 R&D를 합쳐도 보쉬의 3분의 1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고도 기술을 한다 이 돈을 갖고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내년에 뭐 R&D 예산을 1.5배 늘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20조에 30조. 그럼 이제 자동차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맞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더라도 지금 상당히 고도 기술을 그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지만 약간 공동 연구 개발 쪽을 많이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그 자동차산업 구조 고도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부품업체는 80개 남짓하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봅니다. 왜 R&D 투자를 보면 1년에 R&D를 10억 이상 3년 연속하는 기업은 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한 지난 3, 4년 동안에 R&D를 한 번이라도 의미 있게 한 업체가 300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그냥 R&D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R&D를 하는 업체는 300개 남짓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예산들은 뭐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정부에서 16년에
한번 예산을 줄였더니 역시 성과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R&D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계속 볼 수 있고 1차 부품업체 굉장히 지금 줄고 있고요. 복수복 거래 업체 수는 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오른쪽 같이 갈 겁니다. 현대차는 뭐 이미 모빌리티 서비스 솔루션 업체로 가겠다고 그렇고 모듈 쪽으로 굉장히 대형화가 되고 0.5차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1차부터 그 밑으로 N차 계열 공급 업체들 근데 국내외 업체들이 다 들어올 거고 기존 분야의 신규 이건 어디서 들어오냐 아시다시피 삼성, LG, SK 협력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이 아닌 이제 전장 쪽으로 바뀐다. 물론 기계도 차체나 셰시 이런 쪽은 계속 가겠죠. 그렇지만 상당수는 이제 전장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친환경차 아까 얘기했듯이 27만 4천 명입니다. 27만 4천 명 맞네요. 이러한 쪽.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고용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명이 넘어갔다 하는 게 IEA의 통계고요. 뭐 앞으로 감소, 그다음에 변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성화를 해야 돼요. 미국도 지금 보시면 미국 그림에 많이 넓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생산하고 있지만 알라바마까지 내려와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경남 쪽, 그다음에 부울경 쪽으로 지금 많이 있다고 하지만 부울경 쪽에 솔직히 전장 부품 업체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보면 굉장히 극히 드문게 뭐 뒤에 이제 미래차 인력들 하는데 이제 이건 뭐 공장 혁신 얘기 좀 한번 그 마지막으로 그 비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려서 그 표들은 없는데 미래차 가치 사슬은 변화할 거고 또 서비스 아까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진출할 분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에 그림도 있고 앞에서도 보여드렸지 상당히 많지만 이제 어느 쪽으로 그럼 투자를 하고 어느 쪽으로 인력을 확보할 건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과제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창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창업이 활발하고 네트워크 협력도 하는데 중개 서비스가 없죠. 우리는 이 중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할래도 참 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기계 부품 쪽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전자 쪽에서는 이 협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삼성전자 협력업체들하고 막 해봤거든요. 2000 그 외환위기 이후에 몇 년 동안 해보면은 이 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잘 되는. 그럼 우리 이제 전장 부품으로 바뀌니까 기존의 어려운 것들이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뭐 보안성이나 그다음에 난제 극복이나 독창성이나 공정 이런 쪽으로 이론화들을 선진국 사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변화와 전환에 능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저희들이 쓰는 건데 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성도 높아지는데 산업 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죠. 그게 이제 앞에 산업 환경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볼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세이지, 활용도가 더 중요하고 또 이 복잡성을 낮춰야 되고 어떻게 접근성을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두 가지가 유연하게 이니셜로 똑같이 나왔지만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환경은 이 두 가지 단어 이니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이나 인력, 하부구조. 하부구조는 뭐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거고 하다못해 지금 뭐 전기차, 자율차, 시험 인증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쪽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망 재구축, 또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의 변화가 모색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